여러 가지 진짜 이제 여러 가지 그 미디어 분야에서도 변화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가장 그 어떻게 보면 인상 깊었던 부분은 조현 그 신임 외교부 장관이 MBC를 상대로 했던 외교부의 소송에 대해서 사과를 직접 했죠. 맞습니다. 이게 네. 굉장히 좀 우스꽝스러웠던 우리 언론 탄압의 저는 신호탄이라고 생각을 음. 하는데요. 이제 듣기 평가를 했잖아요. 전 국민 상대로. 그 사태, 바이든 날리면 사태에 대해서 외교부 이제 공식 사과를 처음으로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입장이 MBC에서 나오고 여러 입장을 봤더니 사과 오케이 좋다. 그런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누가 시켰냐. 이거 과정에 대해서 다 밝혀야 된다라고 이제 입장이 나왔더라고요. 저도 100% 동의하는 바고 이거는 그냥 쉽게 넘어가면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나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왜냐? 권력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고이면 썩기 마련이고 그것에 대해서 떠들어주는 거는 결국은 언론인데 그 언론의 입을 막으려고 시도했던 정권이 결국 이렇게 조기 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대로 입을 막으려고 했던 그게 어떤 식으로 돌아갔는가를 제대로 밝혀야만 이것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고 그러므로 저는 이 입장 100% 동의하고요. 그냥 사과해서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네. 물론 그리고 전원이긴 합니다만은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은 그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그 전직 통일부 간부에게 얘기하면서 윤석열이 MBC를 이제 없애려고 했다. 그 강력하게 밀어붙이려고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네. 충분히 그런 의도가 있었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전 여권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 MBC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물밑에서는 끊임없이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은 IT는 사실 민영화가 됐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실 애매한 문제고 복잡하고 정말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문제라고 저도 언론 출신으로서 생각을 하는데 민영화가 되면 국민들이 십시일반 돈 모아서 언론사 거대 방송국이나 플랫폼을 살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대부분은 대기업이나 이런 데가 삽니다. 사실은 YTN도 대기업에 넘어갔죠. 네. 이게 뭐 아시겠지만 그냥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면 일반 중견기업 우리가 아는 뭐 30대 재벌이라고 해도 사실은 뭐 재벌 순위 대기업에서 보면은 그냥 별거 없죠. 사실은 어떤 권력이나 또는 정치권 뭐 이런 데에서 큰 힘을 못 씁니다. 사실 뭐 맞아요. 5대 10대 예. 그룹 안에 들어야 하지 사실 좀 넘어가면 큰 힘을 쓸 수 없어요. 근데 언론사를 하나 소유하게 되면 언론사를 소유한 이게 돼요. 그렇죠. 격이 격이 완전히 있어요. 달라지죠.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공항 나갈 때도 약간 장관급 의전을 좀 언론사 소유한 쪽은 언론사 사장들은 약간 받기도 하고 지금은 뭐 없어졌다고 들었어요. 그런 네. 것들이 또 있었고 어떤 정치인들 만나기도 편하고 그런 게 좀 돼요. 사실은 그래서 뭐 언론사를 대기업들이 돈 안 되지만 소유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민영화를 하게 되면 무조건 그런 대기업 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면 어쨌든 대기업이나 뭐 대기업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구조상 가진 자들의 이익의 목소리 쪽에서 얘기가 쉽죠. 예. 사회가 저는 전반적으로 관료도 마찬가지고 고시 또는 판검사 주로 지금 나오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받은 사람들이 로스쿨이나 이런 데 되기도 좋고 아니면 뭐 행정고시 봐서 기재부 관료가 되기도 쉽고 그러면 사회 전반적으로는 시스템이 어쩌면 소득으로 따지면은 소득 5분위 높은 분들이 자리를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세금을 어떻게 결정할 거냐 이분들의 의견이 주로 반영되는 구조죠. 그래서 저는 언론이나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의도적으로라도 약간은 좀 더 진보적 사회적 약자 쪽에 무게중심을 실어줘야 균형이 사회적으로 맞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대기업들보다 좀 거리가 있는 독립된 언론들 저는 사실은 지금 유튜브들이 너무 많아서 대부분의 언론들이 어렵잖아요 사실. 맞아요. 그래서 공영방송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국가에서 어쨌든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민영하게 된다면 점점 앞서 말한 그런 균형을 잡으려는 언론들의 목소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 눈에 띄는 변화 중에 하나가 그 사실 출입 기자단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히 그 큰 장벽이 있는 셈인데 대통령실에서 발표하기를 그 취재 편의점, 뉴스 공장, 고발 뉴스를 이제 출입 기자단에 포함시키고 이제 알렸는데 요 변화의 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근데 이 박형광, 이상우, 장윤선 기자가 갑자기 그 카톡방에 초대가 되고 거기 난리가 났다는 그랬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에 들었는데요. 이게 왜 우리와 미리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냐, 왜 상의가 없었냐라는 이야기가 있다고 하는데 저도 좀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거기 계시는 분들이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렇게 그러나 그걸 밖에서 바라보는 일반 대중들의 눈에는 그
아무도 동의해주지 못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시선이 다르면 니네가 뭔데 이런 말이 당장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는 굉장히 좋게 보고요. 저는 이제 이 정부가 내세우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저는 세 가지를 이제 이 핵심이거나 생각을 했던 게 공개한다, 속도는 빨리 한다, 그리고 규칙을 지킨다. 요 세 가지가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물론 지금은 딱 세 분이 들어갔지만 이제 더 이제 공개를 하고 많은 기자를 이제 더 들어올 수 있게 출입 가능하게 하겠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길 수는 있으나 방향이 굉장히 제대로 설정이 됐다면 그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은 어떻게든 보완해 나가면 되는 것이니 저는 기본적으로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 그래서 이분들이 들어오고 사실 이분들 그냥 들어온 거 아니고 인터넷에 그 인터넷 무슨 거기에 협회가 있어요. 그쵸, 협회 네. 있잖아요. 거기서 있던 분들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될 일이 있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액면 그대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왜 보수 성향의 유튜브 매체는 왜 이렇게 대통령 출입이 안 되는 상황이냐 뭐 이런 의문도 가지신 것 같던데 앞으로 뭐 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될 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제가 앞서 이제 스펙트럼 얘기했는데 저는 그 기준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봐요. 다양성 차원에서 스펙트럼 안에 있는 매체는 모두 들어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실 공개가 말씀하신 데 동의하는데 공개가 원칙이고 다만 이제 정부 사이드의 기자단 같은 경우는 국익과 관련된 엠바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지켜야 할 규칙들 이런 것만 담보가 되면 된다. 근데 그러면 예를 들어 신의 한 수를 안철수 의원이 신의 한 수를 얘기했나요? 신의 한 수를 얘기했는데 김어준 매체는 들어가고 왜 신의 한 수는 안 들어가냐라고 하는데 거기는 겸을 두둔하잖아요. 스펙트럼 바깥에 있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큰 원 바깥에 있는 매체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 등록된 매체 중에 보수 약간 극우적 성향을 띠는 매체가 없냐? 제가 안 봐서 그렇지 있어요.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네. 우리가 아는 아주 메이저 업체도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네.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김어준 씨의 그 매체든 또는 뭐 취재편의점이든 어디든 간에 이거는 우리가 포용할 수 있는 단계를 벗어났다. 그러면 그거는 그때 당시 그 후에 거의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규칙을 위반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따로 또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옛날 무슨 매체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니고 다만 우리가 매체라는 걸 얘기를 했을 때 일정 기준은 필요하다고 봐요. 뭐 내부적으로 자정 시스템을 갖췄느냐 이런 것들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통령실의 브리핑 제도도 바뀐 지가 좀 됐는데 그 KTV 등을 통해 가지고 공개하는 것을 넘어 가지고 쌍방향으로 서로의 모습을 다 보여주는 시스템이 됐는데 바뀐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네. 기추아님은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꽤나 긍정적으로 봤는데 이제 거기 계신 기자분들은 좀 솔직히 괴로울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 기자협회에서 나온 입장을 제가 찾아봤거든요. 네. 이제 고통을 이제 호소하는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래서 정리를 좀 해봤는데 안타까운 마음. 제가 맨날 기자님들 욕하다가 제가 또 안타까운 마음이 하지만 견디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꾸 기자들 이렇게 쳐다보게 되니까 좀 불쌍하죠. 조금 안 돼. 좀 위축돼 있는데 어깨 피시고 질문 잘하시면 되잖아요. 어떤 입장을 내셨나 이제 좀 봤더니 원래 공적 신문 기능을 이제 기대하고 이제 오픈을 한 건데 저는 이건 되게 좋았습니다. 익명 보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관계자로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누군지 정확히 말씀하셔도 됩니다.라고 강유정 대변인이 말씀하실 때 그건 굉장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판할 지점은 여전히 한 관계자는 대통령실 관계자는이라고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는 비판을 좀 여전히 하고 싶고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의 효과를 이제 기대하는 것과 더불어 어떠한 지금 많은 힘듦을 호소하시냐면 질문 영상 이런 게 악의적으로 편집되기도 한다. 유튜브에 유포되고 맞아요. 그리고 또 욕설 댓글 이거 진짜 안 당해보면 모르는 거거든요. 정말 괴롭다는 거 사이버 사실 불링이죠 완전히. 맞습니다. 네. 뭐 성적 모욕, 조롱 이런 게 너무 심각하다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입장에 보니까. 그래서 대통령실 역시 우려를 이제 표명한 상황이고 그래 저는 이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맞습니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방향이 제대로라면 보완해 나가야 되는 거 기술적 대책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조치는 이제 채워가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공개하는 방향은 저는 이제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기자분들이 이제 입장 낸 거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기자들의 질문을 위축시키면 기자 목소리가 사라지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마무리를 하시던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도 맞아요. 위축되면 기자분들의 목소리도 사라지지만 사실 이 방향을 왜 결정했느냐 보면 시민의 알 권리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많이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부분들도 당연히 이해되니까 그건 채워나가고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되 시민들의 알 권리 방향으로 나아가는 지금이 틀리지는 않았다라고 저는 총평해 봅니다. 아직은 뭐 그런 사람 없지만은 사실 박성태 선배가 이제 현역에 있을 때 이런 제도가 도입됐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유명해졌을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아니에요. 네. 말씀도 잘하시고 조리 있기 때문에. 저 되게 부끄럼 많이 타요. 부끄럼 많이 타요. 뭐, 아니 그렇게 물을 토할 지경이에요? 아 노래 한 곡 하세요. 그럼 부끄러우실 때. 부끄럼 많이 탑니다. 아니 근데 정말로 주변에서 저 지금 보면은 네. 먹고 살려고 방송 나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부끄럼 많이 타요 원래. 아니 근데 선배도 기자고 저도 기자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생각보다 기자들이 어디 가서 질문 한번 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맞아요. 고뇌와 고심이 솔직히 있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말하는 것은 또 다르거든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전문적으로 방송을 많이 해보지 않은 경우라고 한다면은 그냥 후덜덜이 많아요. 사실은 이게 맞아요. 기자들이 맞잖아요. 예. 어떤 중요 인사가 딱 왔는데 공항 같은데 특히 그런 저도 매번 봤어요. 근데 쭉 오면 그러니까 미리 기자단 풀에서 짜서 보통은 기자 2명이 마이크 쭉 그렇죠. 하고 가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미리 약속이 돼 있는 준비가 돼 있는 거고 갑자기 와서 이제 그런 게 안 됐을 때는 야 네가 가 다 이래요. 안 가려고 그래. 서로다. 몇몇 그러니까 후배들이 야 내가 할게 이제 그런 후배였으면 다행이다 하고는 거고 근데 만약 그런 게 없이 그냥 서로 몰려들 때 막 몰려는 들어요. 아무도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그러고 좀 그 짓 좀 하지 마라고 한 게 뭐였냐면 네.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기분 역같지 그걸 왜 물어봐. 그렇잖아요. 일단 막 기자들이 서로 몰려드니까 막 몰려들어서 마이크를 들이대는데 질문 생각 안 했으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기분 역같다고 대답하겠어요. 그런 질문 좀 하지 마라. 무조건 구체적으로 질문해라. A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또는 이건 뭡니까? 라고 물어봐야. 정확하게 기사가 되는 걸 물어봐라. 그렇죠. 그래야 네. 그 친구가 부인을 해도 그거 자체가 기록이 된다. 그렇지. 예. 근데 자꾸 기분이 뭐 그걸 왜 물어보냐? 나 같아도 기분 역 같은데 너 같으면 대답하겠냐?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앵커도 오래 하셨으니까 제 생각에 현장에 연결했을 때 정말로 이 사람은 잘한다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아 기자들요? 네. 있죠. 그러니까 그건 방송을 잘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걸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죠? 기자들요? 네. 저는 물론 이제 원래 기본 능력도 있고 그다음에 훈련이 제일 중요해요.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네. 본인이 많이 하고 거기서 계속 시정을 조금씩 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거죠. 보고는 이건 내가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질문할 때 그냥 막 하면은 팩트가 틀리거나 말이 꼬이거나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본인이 후회하고 다시 또 연습을 하겠대요. 그거 한 20번쯤 하면 잘 됩니다. 20번쯤 하면 네. 그래서 저도 아까 기추장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뭐냐면 공개 방향은 맞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정권 초기여서 정권이 어떻게 보면 인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마치 기자들 우리가 불리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공개 방송은 정부에서 되게 리스크한 거예요. 그럼요. 나중에 대변인이 말 못할 수 있는 질문들이 엄청 그럼요. 쏟아질 겁니다. 네. 그럼 공개한다는 게 엄청 부담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이재명 정부가 사실 나름대로 큰 결정을 해서 그 문화를 만들어가는 거다. 음. 나중에 대답하기 곤란한 문제가 나왔을 때 그때는 대변인 표정 하나가 다 잡힙니다. 그렇네. 그래서 그걸 다 공개한다는 거는 되게 리스키한 일이고 그럼 기자들도 사실은 본인들도 부담되지만 당연히 이거 가야 되는 방향이면 해야 돼요. 저도 방송에 나와서 이런저런 욕 많이 먹어요. 욕 많이 먹으면 댓글 안 보면 됩니다. 네. 댓글을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우리 박성태 선배 욕 먹는 거는 사실 이런 얘기가 좀 조심스럽지만은 누구랑 같이 나와서 욕 먹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저는 근데 현업에 있을 때도 방송할 때 뭐 코너 맡았을 때 뭐 댓글들 많이 나오고 그랬거든요. 네. 어떤 분들 메일로도 막 보내요. 메일은 읽다 보면 되게 짜증날 때가 많이 있어요. 뭐 칼 들고 쫓아가겠다. 그러면은 기분이 하루 종일 나쁘잖아요. 그래서 나쁘죠. 딱 제목 봤을 때 이건 그런 메일이다. 그럼 바로 삭제해 버려요. 느낌 오면 굳이 제가 뭐 그 메일을 보면서 기분 나쁠 기분 이유가 나쁠 필요가 없으니까. 없고 근데 정중하게 의견을 얘기해서 당신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하는 메일들은 쭉 읽어보고 저는 또 답장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구나. 네. 막 그냥 무조건 하면 제가 거기에 굳이 고민하면서 기분 나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만약 기자 후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마 이제 얼굴이 공개된다는 거는 그냥 신문은 또 글만 쓰니까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이 공개되면 상당히 부담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훈련이 더 돼야 된다. 그건 뭐 나쁜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 최근에도 뭐 후배를 만났는데 예전에 말 한 번 잘못한 것 때문에 되게 고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랬구나. 근데 사실 그걸 이제 멘탈 관리를 해야지 방향이 그쪽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피해갈 없다. 수 없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앞으로 그리고 추세 트렌드가 그런 방향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크게 보면 그걸 활용해야 된다라고 봐요. 네.